광주 쌍령 거기서 화승총 가지고 10발 쏘다가 총알이 없네? 화약에 좀 갖고 와라. 화약 불 붙이라고 뻥뻥. 이게 이른바 쌍령 전투거든요. 이런 뻘짓임에도 불구하고 안녕하세요. 유튜버 라임양입니다. 라임양의 채널의 열혈 구독자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다 찾아봐요. 반갑습니다. 용인 전투 같은 경우에는 1592년 4월 13일 날 고니시 유키나가 이끄는 선발대가 이제 부산 앞바다에 이제 상륙을 해요. 부산에 있던 우리 부산 주민들은 제주도 갔다 오는 세경선인지 착각한 거 아니에요. 좀 먹고 저 배 뭐냐 저거 우리 배 아이가 예 빨리 왔나 도착하고 보니까 이제 왜군들이에요. 임진왜란 자체가 표현이 잘못됐잖아요. 네네. 난이 아니에요. 정규군이 온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왜구들이 아니라 정규군이 왔고 우리도 정규군이 대항을 했고 명나라도 정규군을 파견한 거기 때문에 왜구가 일으킨 난이 아니라 동아시아 삼국 국제전이었었죠. 그래서 국제전이 시작이 됐는데 불과 2주 만에 일본군 수도 한양에 무혈 입성을 하죠. 일단 선조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당시 이제 그 100년 동안의 일본 전국 시대 때 전투 방식으로 봤을 때는 영주 잡아야지 게임 끝나는 거잖아요. 난다고 그래요. 영주가 튀어버렸잖아 선조가. 빤스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른바 임진각 지금 현재 판문점 찍고 개성 찍고 평양에 올라갔는데 이른바 이제 이광이라고 하는 전라도의 관찰사는 그 도의 책임자잖아요. 왕을 지키러 이제 그 군대를 모으고 올라가고 충청도와 경상도에서 모여가지고 이른바 이제 수만의 근황병이 지금의 그 용인 평야에 도착을 했는데 짧게 말씀드리면은 당시 이제 그 일본군 같은 경우에는 수원 등등등의 이제 그 지역이 중요하다 보니까 몇백에서 몇천의 일본군을 이제 쭉 분산 배치를 시켜놓은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권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빨리 올라와가지고 군항병들 수도 서울 한양 탈환을 해라. 이광과 그의 아이들 옆에서 봤을 때는 딱 보니까 몇백, 몇천밖에 안 되잖아요. 좀 치고 갑시다. 그러니까 권율 장군이 이제 문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판단력은 굉장히 좋았다고 봐요. 맞아요. 동의해요. 이런 거 다 스킵하고 일단 빨리 올라가자. 잠깐만. 내가 일단 애들 떨거지 좀 치고 좀 올라갑시다. 그랬더니 권율은 경거망동 하지 말라고. 딱 보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쉽게 짧게 버전을 말씀드리면은 당시에 수원과 그 근처에 있던 600과 1000의 일본군이 있었어요. 그 중에 담당했던 다이묘죠. 영주인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해군인데 일단 상륙하고 보니까 이순신 장군의 그 이른바 여러 가지 사천 해전 이전에 조선 수군은 거의 안 보이니까 일본 수군은 할 일이 없다. 에라이 뭐겠다. 육군에 일 좀 하자 해서 육군에 잠깐 롤을 바꾼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와키자카 야스하루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병들이었잖아요. 주부대가. 기병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말 좀 타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일반 보병의 최대한 전투력이 10배, 20배, 30배가 더 증가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으로부터는 기갑부대, 탱크를 모시는 거. 그래서 보병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짱짱짱짱 싸우다가 2명 죽이고 나는 지쳐 죽어요. 도망 못 가요. 근데 기병은 말 탄 상태에서 뛰지 않으니까 체력을 세이브한 상태에서 위에서 창을 휘두르잖아요. 죽인 다음에 원대 복귀가 가능해요. 그래서 당시 600, 1000 총 합쳐가지고 1600이 이제 일본군을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지휘를 하면서 딱 보니까 조선군 내가 한번 어떤가 간만 좀 보자. 그래가지고 이 양반들이 4만이라고 칩시다. 4만 5만이요. 이동하는 게 당시의 기록을 보면은 봄나들이 가는 양떼 같았다. 그러니까 일렬로 척척척척 가는 게 아니라 아이 돌쇠 그쪽으로 가면 안 돼요. 마라카 이쪽으로 하는 마. 아이고 이리 오시오. 그리로 가면 안 돼요. 오합지졸이 맞아요 솔직히. 이런 상황에서 아침이 딱 돼가지고 6월 6일 날 아침밥을 해먹는 상황에서 기무라 야스베라는 일본 전직 사무라이가 일본 전투식량 관동군에서 쓰이는 걸 목적으로 한 단팥빵을 일본군 관동군의 전투식량으로 만들기 전만 하더라도 동아시아 특히 한국과 일본의 식량은 말 그대로 누구는 가마솥 찌고 누구는 쌀가마니 찌고 가다가 클그로 화구 만들고 솥 올리고 밥 짓고 해서 밥 먹고 설거지하고 출발하는 거거든요. 캠핑이에요. 굉장히 비효율적인 게 뭐냐면 밥 짓고 있어요. 일단 연기나 저기 캠핑하는 거 다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적군한테 지금 우리 뜸 들이고 있는데 비겁하게 치기 없기? 알았어. 뜸 들일 때는 우리 안 칠게. 이건 웃기잖아 이건요. 그래서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보니까 이 조선군들이 다 용인 평야에서 지금 뜸 들여서 밥 먹고 있네? 그래서 한번 툭 건드려 본 거예요 이거요. 그런데 말 타고 달려오니까 일본군들이 전투 현장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일단 1라인이 무너지면 2, 3라인이 계속 무너져요.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때문에. 밥 먹다가 제가 숟가락 놓고 뛰어오니까 나도 뛰어야 돼. 일단 뛰고 보자 이거는. 그렇게 가면 와르르 다 무너져요. 많은 분들이 용인 전투라고 하면 1600이 뭐 4만 5만을 다 물리친 패전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약간 과장했다고 보고
보고 그냥 이 1600이 실제로 죽인 숫자는 한 대략 1000명 정도의 조선군이고 포로도 몇백 명밖에 안 잡히고 나머지는 흩어졌다인데 징비록을 보면 요 흩어지는 모습을 어떻게 묘사했냐면 산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쫙 빠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패전이라기보단 전 졸전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패전은 정말 장렬하게 싸우다가 죽는 게 패전이고 졸전은 이런 거. 근데 졸전도 아닌 게 뭐냐면 얘네들이 다 도망가가지고 숨어 살면은 진짜 졸전이었는데 이 사람 잘못들은 없어요. 당시 용인평야에 있던 조선군들이요. 이 양반들이 정신 차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웅치 전투에 다시 참여를 하고 결과적으로는 행주산성 전투에 참여를 하면서 큰 기여를 했다라는 차원에서는 여기는 졸전이었지만 결과는 좋았다. 그렇지만 용인 전투는 이 전투 자체는 졸전이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피를 받은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조선군 육군 별건 아니네 하고 있는데 마침 그 동시간대에 이순신 장군이 보급 라인을 끊기 시작했잖아요. 남해안에서. 그거 보고를 받았던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이려고 가서 그 소리를 듣고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그 유명한 망언을 했잖아요. 이순신 네가 누군지 모르지만 당신의 무운도 끝이요. 전 진짜 졸전은 바꿔서 한산대첩이라고 봐요. 와키자카 야스하루 입장에 봤을 때.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해적이에요. 집안 대대로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집안인데 여기서 애쪽을 당했잖아요. 한산도 앞바다에서. 그래도 상대가 이순신이기 때문에 커버를 쳐줄 수가 있다. 누가 와도 이순신은 못 이긴다. 이제 칠천량 전투. 이제 그 이순신 장군이 이제 이간계와 정치질로 인해서 압송이 돼가지고 백의종군을 가고 그 다음에 원균이 내가 이제 삼도수군 통제사였으면 이미 가토 잡고 끝났다. 이렇게 망언을 하고 삼도수군 통제사가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권율과 선조가 부산까지 나아가서 그 당시 이제 부산에 진을 치고 있던 해군을 뭐 다 잡아라, 왜군들을 다 잡아와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는 하지만 사실이 아닌 걸로 알려져 있죠. 이제 슬슬 권율은 한산도와 부산을 두 부대로 나눠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방어를 하고 왜군들이 우리 바다를 넘보지 못하게 견제 정도만 해라 라고 한 걸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원래 이순신 장군이 가장 열심히 지키던 곳이 견내량이라는 곳인데 여기가 이제 전라도 곡창지대로 넘어가는 곳이어서 정말 열심히 막았다고. 그렇죠. 그 거제도 옆에 있죠. 네네네. 한산도에서 거제도 지나서 칠천량 지나서 이제 부산까지 원균이 삼도수군 통제사가 돼서 이제 가야 되는데 이순신 모함할 땐 좋았죠. 아이 뭐 나였으면 이미 가도 다 잡았다 했는데 직접 가려니까 이제 왜군이 너무 무서운 거죠. 그래서 뻐기는 거야. 안 갈래. 육군이 좀 도와줘. 육군이 가가지고 부산에 가가지고 왜군들 이렇게 조금 모아오면은 내가 이제 바다에 가가지고 쓱싹 할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권율이 용납하지 않죠. 부산까지 가서 견제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기 싫은 거야. 백척을 이끌고 끼적끼적 가요. 근데 앞에서 일본군이 몇 척이 있어요. 배가. 그래서 열심히 이제 따라갔죠. 저거라도 잡아서 나는 공적을 올려야 되니까 열심히 따라가는데 일본 배가 속도가 빠르죠. 판옥선은 이제 화포, 총통 이런 거 해가지고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조금 무거운 배인데 일본 배는 이제 이순신에게 패배한 걸 어떻게 한번 수습을 해보자 해가지고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해서 가까이 붙여서 등선백병전을 하던 그런 배죠. 그래서 열심히 쫓아는 가는데 일본 배가 너무 빠른 거죠. 그러니까 눈앞에서 놓치고 격군들은 지치고 풍랑이 이제 한 10척 떠내려가고 전멸당하고 그러고 돌아오니까 이제 권율 열이 받죠. 불러요 사촌으로.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똑바로 일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속상하죠. 술을 마십니다. 곤장도 맞잖아요. 곤장도 맞아요. 근데 이제 이때까지는 호되게 혼을 냈다. 어쨌든 술을 마시고 이제 또 한 번 한 3달 정도 뒤인가 또 나가요. 또 나갔는데 또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또 이제 멸척 잃고 또 일본 수군 따라가다가 또 이제 지쳐가지고 헥헥거리고 그러고 이제 돌아왔는데 그때 이제 곤장을 맞죠. 불러다가 이제 네가 지금 삼도수군 통제사가 된 게 이렇게 놀고 먹으라고 한 게 아닌데 이순신 끌어다 내려놓고 지금 뭐 하는 거냐. 혼을 내고 곤장을 맞고 돌아와서 속상함에 술을 퍼마시고 갑자기 급발진을 합니다. 134척을 이끌고 한산도에 단 한 척의 방어병력도 남겨놓지 않은 채 부산 앞바다로 진격을 해요. 한산도 출발해서 견내량 뚫고 칠천량 뚫고 새벽에 갑자기 출발을 해서 부산 앞바다까지 딱 도착을 해요. 그때가 오후였어요. 도착을 했는데 저 앞에 또 일본 배가 있어. 쫓아가자 했는데 이미 격군들은 새벽부터 이걸 저었을 거 아니에요. 새벽부터 오후까지 이걸 계속 저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쫓아가야지. 쫓아갔는데 안 되는 거죠. 거기서 또 풍랑을 맞고 이제 팔다리 덜덜거리니까 풍랑을 못 뚫고 그러고 이제 가다가 안 되겠다. 우리 다시 돌아가자 해가지고 거기까지 갔다가 아무런 전공도 올리지 못하고 다시 그 거제도 영등포로 돌아와요. 팔다리가 후들거리는 수군들을 위해서 이제 물을 기르러 가덕도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이미 육군이 다 이제 배치가 되어 있었던 거죠. 400명을 공격을 하는데 그냥 다 버리고 도망을 쳐요. 이순신 장군은 안 그랬거든요. 가덕도가 원래 물 들어가는 곳이긴 했는데 이순신 장군은 거기서 5명인가가 예전에 포로로 잡힌 적이 있는데 그때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했냐. 가덕도를 포위를 해요. 그 다음 위협을
위협을 해요. 너네들 여기서 다 말라 죽기 싫으면 포로 내놔라. 이래가지고 그 5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배로 둘러싸고 애워싸고 어떻게 했는데 이 원규 그냥 뭐 400명 버리고 도망친 거죠. 그래서 영등포 갔다가 여기 공격받기 좋겠다 해서 7,000량에다 파킹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혁기랑 배설이 말렸죠. 여기는 분지 지형이고 여기 협곡인데 우리 공격당하면 다 죽는다. 여기서 파킹해서 빼고 차라리 그냥 저기 멀리까지 가서 거기다 파킹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한산도까지 가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안 가요. 척후병을 나름대로 한 뭐 4척 정도 앞뒤에 이렇게 두척두척 해가지고 나름대로 경비를 서고 잠이 들어버립니다. 얼마나 조선수군 힘들었겠어요. 24시간 동안 경비고 뭐고 모르겠고 꿀잠 잔 거죠. 근데 그 다음날부터 이미 일본군은 가덕도, 칠천도 뭐 거기에 이미 다 포진이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음날 일어났는데 우리 배가 불타고 있네? 하는데 이제 빠져야 되잖아요. 안 빠집니다. 그때 김한의 기록을 보면 나는 왼쪽 다리에 총을 맞고 이제 그래도 싸우고 있는데 원균이 술을 마시고는 자기한테 이제 그만 싸우라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때도 취해 있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더 이상의 포장 포인트는 없다고 봅니다. 하여간 금무설 때는 금주. 싸우다가 열심히 싸우다가 이혁기랑 최우는 또 진해만 쪽으로 빠지고 배설은 이제 그때 12척 들고 이제 간만 보다가 살살 간만 보다가 우리 빠져야지 얘들아 준비하고 있어라 하다가 12척 빼고 그래도 그나마 그거 덕분에 이순신 장군에게 12척이 남게 된 거죠. 하여간 나중에 여러분 그 기회 되시면 그 칠천량 한번 가보세요. 요 칠천량에 가서 올라가서 딱 보시면 칠천량 해전 여기서 원균 아저씨가 여기서 뻘짓을 했구라는 걸 보이는데 되게 바다가 조용하고 아담하고 포근해요. 역설적으로 이러니까 숨었을 것 같아. 이게 푹푹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많이요. 여기 구석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모르겠구나. 웬걸. 네, 원래 이순신 장군도 칠천량에 가끔씩 파킹을 하긴 했는데 그때 이미 육군까지 다 올려놓고 거의 칠천도랑 거제도에 사람 올려놓고 앞뒤에 이제 척후병 다 파견하고 그 다음에 쉰 거지. 배 4척 딸랑 갖다 놓고 쉬진 않았다 이거예요. 칠천량에서 솔직히 말해서 한산도 해군 작전본부까지 이렇게 멀지가 않아요. 그 조금만 더 내려가면 되는데 하여간 뭐 솔직히 말해서 이제 배설 장군이 12척의 배를 몰래 안 뺐다고 하면 천하의 이순신 장군도 배가 없기 때문에 명량에서의 그 기적을 이룰 수는 없었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나마 12척이 있었기 때문에 명량에서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이뤄냈고 이순신 장군이 계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패전이 약간 패전같이 보이는 거지 이게. 이렇게 상대적으로 그럼요. 갈리니까 비교. 이 너무 패전이 너무 졸전같이 느껴지다 보니까 일본 쪽에 모함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나라 기록이랑 일본 기록이랑 거의 동일해요. 122척을 해먹었다라는 기록이 똑같이 남아있어요. 12척 빼고 남은 거 그대로 다 해먹었다. 기록에 보면 원균도 이 칠천량에서 육지로 기어 올라갔다가 죽임을 당했다. 그거로 추정이 된다. 뭐 알몸으로 뭐 칼을 차고 있는데 뭐 왜구들이 5명, 6명이 원균에게 쫓아갔다 정도의 기록으로 끝나요. 근데 그게 아무도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원균이 살아남고 일본애가 살아남았다. 설도 있고. 근데 너무 최고도 원균스러웠어요. 배 타고 끝까지 도망치다가 배 버리고 육지로 도망쳐가지고 그렇게 죽었다라는 게. 그러니까 근데 이순신 장군에 대한 그 질투감, 남자건 여자건 한번 질투에 휩싸이면 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자기 숙부한테 찾아가가지고 그랬다잖아요. 나는 삼도수군 통제사가 돼서 기쁜 게 아니라 이순신을 끌어내려서 기쁘다라고 하니 숙부가 통탄했다. 그러니까 이순신이 했던 건 그대로 180도 반대. 쌍용 전투는 지금 여러분 경기도 광주예요. 전투 자체는 그냥 뭐 설명할 게 없어요. 그것도 똑같아요. 남한 선생이 짱 박혀 있는 우리 인조를 구하러 근황병들이 올라오다가 화승총 부대였는데 이 화승총에 이제 총알이 이제 10발씩 지급이 됐거든요. 이게 요즘같이 격발식이 아니잖아요. 식탕. 화승은 심지잖아요, 심지어. 솔직히 조준이 쉬운 것도 아니고 명중률이 높은 것도 아니고 10발 금방 날아가거든요. 그 이후로는 뭐냐면 막대기예요, 그냥. 우왕좌왕 난리가 나요. 이제 그 청나라 병사들도 딱 지금 봤을 때 대충 한 10발 정도 있는 거로 추정이 되고 쏜 이후에 이제 우왕좌왕 하는 거 봤을 때 7탄 다 떨어졌구나. 이때는 그냥 당장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화약을 모아뒀던 한 장소에 이제 거기 불이 붙어가지고 뿜! 더 이상 불 붙일 화약도 없어요. 그냥 와서 나 죽이십시오. 이거였거든요. 이 뻘짓이 이제 그 경기도 광주군 지금 광주에 있는 쌍용 전투인데 전라도에서 올라오는 근황병이 거기서 셀프 멸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앞전 스토리를
잠깐 앞뒤를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건데, 그러면은 인조 왜 그러면 남한산성에 들어갔나? 그러니까 이제 병자호란 1636년에 병자호란과 고합했던 정묘호란까지 이제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묘호란 때는 인조가 강화도로 들어가는 게 성공을 해요. 강화도에 들어가가지고 있다가 이제 형제의 연을 맺고 일단 풀려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홍타이지, 청태종 홍타이지 같은 경우에는 최종 목표는 조선이 아니라 밑에 있는 이제 명나라였지 않습니까? 그 명나라를 치기 위해서는 이제 뒷배를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조선을 치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인질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뭐 하냐면 임진왜란 때 고니시 유키나가와 같은 이제 일본군이 부산에 상륙하고 동대문 남대문 통과하는데 약 2주 걸렸거든요. 그런데 압록강 건너서 1636년 12월 다 얼어붙어 가가지고 기병이 통과해요. 통과해서 지금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 불광동 여기까지 오는데 한 9일밖에 안 걸렸어요. 이게 뭐냐면 정말 KTX 타고 온 거예요. 인조 잡아라. 근데 지금이야 강화도를 가려면 여러 가지 루트가 있잖아요. 당시에 가장 빠른 방법은 불광동 찍고 그다음 김포나루 찍고 그다음 지금 강화대교 있는 대로 해가지고 읍성 쪽으로 들어가는 루트였는데, 이걸 딱 홍타이지가 다 파악하고 있었어요. 분명히 지금 제 홍제동으로 나올 거다. 그래서 기병 특공대 300을 보내요. 너희들 무슨 일 있어도 연신내 3호선에서 일단 만난 다음에 거기서 인조가 분명히 글로 가서 강화도로 갈 거니까 막으라고. 막아요. 인조는 강화도 들어가려고 했더니 다 와 있는 거예요, 지금 특공대가. 웃잖아 이거 하다가 이제 플랜 B, 그러면 남쪽으로 튀자. 그래서 남한산성으로 들어가는데 광희문이라고 했어요 지금. 시체 나가는 곳. 그렇죠. 그 시구문이라고 해가지고 시체가 나가는 문인데, 광희문을 통과해가지고 이제 남한산성에 들어가요. 그게 1636년 겨울이잖아요. 홍타이지가 직접 내려옵니다. 내려와가지고 좋은 말해서 나오라고. 근데 결정적으로 여기서 뻘짓한 게 뭐냐면 그 망골레라고 해서 간단하게 신년 때 왕과 황제에게 이제 절을 해야 되는데 안 계실 경우에는 왕과 황제가 있는 쪽을 향해서 절을 하는 거거든요. 홍타이지가 홍위포 끌고 와서 남한산성에 조준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망골레를 베이징을 보고 해요. 명나라 수도 베이징을 보고. 이거 보고 홍타이지가 어이가 없어서 쟤들 지금 뭐하니? 베이징 쪽에 보고 지금 절하는 거냐? 홍위포 발사. 이런 와중에서 안에 갇혀있는 우리 인조를 구하자라고 하면서 전라도 쪽에서 올라오던 근왕병들이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남한산성 바로 밑에 있는 광주 쌍령, 거기서 화승총 가지고 10발 쏘다가 총알이 없네? 화약에 좀 갖고 와라. 화약 불 붙이라고 뻥뻥. 이게 이른바 쌍령 전투거든요. 이런 뻘짓임에도 불구하고 인조는 끝까지 버티다가 뭐 아시다시피 편지 한 통으로 항복하고 나와요. 복림대군과 그의 일행은 강화도에 들어가는데 성공했거든요. 그 쌍령 전투 나온 김에 뻘짓 플러스 정말 뻘짓 같은 인간이 여기 하나 있어요. 김경징이라고 해서 복림대군과 세자빈 일행과 왕족들을 강화도로 들어가는 걸 총 책임졌던 인물이었거든요. 근데 배가 부족했어요. 김포에서 이제 그 강화도 들어갈 때. 그러면 복림대군이랑 세자빈을 먼저 태우고 보내야 되잖아요. 지와 지 식구를 먼저 태워보내. 그리고 이제 강화도에 들어간 다음에 맨날 술만 먹어요, 김경징이요. 그래서 김상원 있잖아요. 김상원 선생. 김상원 선생의 친형 김상용 선생이 있어요. 김상용 선생도 강화도에 들어갔거든요. 김경진 보고 욕을 해. 야, 마! 정신 차려, 마! 술 끊고 근무 똑바로 쓰라고. 했더니 김경진이 술 먹고 됐고 저기 바다에서 못 건너온다고. 왜 못 건너와? 이게 몽골군과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일단은 여진족은요, 반농 반유목이에요. 말 타고 다니던 애들 플러스 농사 짓던, 게다가 이 친구들은 무시로 압록강을 건너던 애들이기 때문에 도강법을 알아. 그리고 청구는 100% 여진족 만주족이 아니라 투항한 한족들도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제 그 도르곤이라고 하는 홍타이지의 동생이죠. 동생이 딱 보니까 바다 이 정도 건너 해서 도강을 해요. 김경진이 술 먹다가 넘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농담이라고, 야 웃기지 말라고, 유목민족이 어떻게 여기 강화 해협을 옳고 오냐. 그러다가 포탄이 지 앞에 뻥 떨어지고 났는데 그때 튀자에서 도망을 가는데, 기록에 따라 다른데 자기 와이프와 엄마도 있었거든요. 칼을 던져요. 어차피 청나라 애들 오면은 더러운 꼴 당하시니까 스스로 목숨 끊으시라고. 그래서 전 이 김경징이라는 인물이 우리 역사상 최악의 불효자 겸 전쟁이 낳은 최고의 또라이고 정말 뻘짓 인간이라고 봐요. 병자호란의 최고의 빌런이에요. 얘의 더러운 활약상 때문에 복림대군이 잡혀요. 복림대군이 잡힌 다음에 편지를 쓰라 그래, 도르곤이요. 남한산성에 보내려고 써요. 그런 다음에 편지를 들고 농성 중이던 인조한테 편지를 줘. 무슨 편지요? 일단 읽어보라고. 딱 펼쳐보니까 아따 나 잡혔다? 이 편지 하나 때문에 인조가 정문으로 못 나오고 죄인이니까 청나라 입장에서는 서문을 통해서 이렇게 나와요. 이걸 종합적으로 쌍령 전투, 강화도, 이 김경징 사태 졸전 세트라고 봐요, 이건요.
빌런까지 포함한 돌전 세트. 네. 아, 원규는 그나마 싸워보기라도 했지. 김경진은 술 먹다가 인조가 보더라도 얘는 도저히 아닌 것 같아요, 김경진은. 그래서 인조가 죽여요, 나중에요. 자, 이제 우리 6.25로 옵니까? 아, 예, 넘어옵니다. 1951년으로 뛰어가 봅시다. 예. 다 거의 다 끝나고 휴전선 이제 딱 긋기 전에 중국 쪽에서 서울까지는 먹어서 어떻게 협상을 한번 잘 해보자. 좀 많이 땅을 좀 먹어보자. 해가지고 넘어오게 되죠. 뭐 50만, 60만 해가지고 우르르 몰고 와요. 근데 유엔군이 이제 서울 쪽으로 몰고 오겠다 해서 열심히 이제 서울 쪽은 유엔군이 방어하고 동쪽은 이제 국군, 한국군 너네가 이제 딱 방어를 해라. 근데 중국군이 막 서울로 오는데 포탄이 24시간 만에 뭐 12,000발이 날아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생명과 포탄을 맞바꾸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10만 명이 죽었다. 중공군 10만 명이 이제 그 당시에 포탄 하나가 캐딜락 가격이라고 해서 캐딜락 한 대가 날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중공군들이 캐딜락을 겁나 때려 맞다 보니까 이제 서쪽 소호를 포기하고 갑자기 동쪽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인제 쪽에 5사단, 7사단, 3군단에 9사단, 3사단, 1군단 이런 식으로 이제 인제부터 양양까지 국군이 막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쪽으로 쳐들어오니까 이제 인제를 막고 있던 5사단, 7사단이 뚫려버립니다. 심지어 준비 공격을 맞고 안 되겠다 도망가자 이래가지고 그냥 뚫려버린 거예요, 인제가. 근데 이때 또 흩어지게 된 계기가 통신망을 너무 얕게 매설한 거예요. 그래서 통신망이 끊어진 거예요, 준비 공격 때문에. 그러니까 통신도 안 되고 중공군은 밀려오고 5사단, 7사단이 그냥 와르르 무너지고 뒤쪽으로 그냥 빠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던 9사단이 우리 이러다 포위되는 거 아니야? 도망가자. 그래서 갑자기 9사단이 빠져버려요. 3군단 예하니까 3사단도 같이 빠져버립니다. 갑자기 아무도 없어. 이제 양양 빼고 갑자기 다 무너졌어. 그러더니 9사단이 이제 그 바로 외길로 이렇게 쭉 내려오면 현리라는 데가 있어요. 두 개의 사단이 멀쩡하게 현리에 이제 딱 집결을 합니다. 7사단에 이제 빠진 그 몇몇 패잔병이랑 같이. 근데 문제는 7사단이 터졌는데 야 우리 터졌어 너네 조심해라고 말을 못한 거예요. 통신망이 끊어지니까 말도 못하고 중공군은 밀고 들어오고. 근데 그 와중에 중공군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3군단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데가 오마치고개라는 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좁은 골목인데 3군단의 보급로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후퇴를 하려면 무조건 외길로 거기서 빠져야 되니까 거기를 무조건 확보를 해야 되는데 중공군도 여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거의 하룻밤 만에 30km를 돌파를 해가지고 한 개의 중대가 거기에 이제 진을 치고 기다립니다. 근데 오마치고개를 이제 점령을 했는데 이 소식을 아무도 못 들은 거죠. 그러다가 3사단이 빠지다가 거기서 총알세례를 맞고 오마치고개가 총알이 날아오는데 이거 점령된 거 아니야? 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해요. 슬슬슬 불안감이 증폭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 와중에 멋지게 우리 유재흥 장군이 헬기를 타고 딱 와가지고 거기 도착을 해서 사단장으로서 이제 명령을 하는 거죠. 여기서 오미제 고개를 탈환을 다시 하고 돌파를 한 다음에 빠지자. 하진부리에서 뭐 집결을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요. 나는 이제 사령부로 돌아가서 지원 요청을 할 테니까 너네가 한번 잘 돌파해서 빠져나와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헬기를 타고 딱 돌아가는데 병사 한 명이 얘기를 하죠. 군단장이 도망가는데? 야 도망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불안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야 우리는 여기에 버려두고 오마치고개는 탈환이 됐고 어디로 도망가냐?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돌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한 3시쯤에 유재흥 장군이 빠졌는데 너무 불안하니까 원래 다음날 작전이 개시가 시작이 돼야 돼요. 밤에는 작전을 하지 말라고 야간 철수를 금지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밤에 9시에 야 우리 이렇게 기다리다가 다음날 되면 중공군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야 밤에 몰라 뚫어 이래가지고 뚫게 된 거죠. 9사단의 30년대 그리고 3사단의 18년대가 먼저 이제 능선을 뚫고 엄호를 하면 거기서 이제 18연대가 가가지고 강행 돌파를 해가지고 이제 9사단 빠지고 3사단 빠지고 이제 가자 하는 게 계획이었는데 18년대가 가려고 하는데 앞에 30년대가 도망을 치는 거예요. 방태산으로 막 도망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엄호해줄 세력이 없는데? 같이 가! 그리고 방태산으로 또 빠져요. 그러니까 9사단장이 그걸 보더니 쟤네 왜 방태산으로 가지? 같이 가는 거야. 이제 현리에는 3사단밖에 안 남았어요. 3사단장은 열심히 이거를 해보려고 했는데 통신도 제대로 안 되지. 애들은 방태산으로 도망치고 있지. 안 되겠다. 장비 다 파기해. 하고 이제 새벽에 그제서야 3사단도 빠지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현리에는 지금 2개 사단이 병력도 그렇고 장비도 그렇고 온전하게 남아 있었는데 뜬금없이 그냥 아무런 공격도 받지 않고 마법처럼 사라집니다. 이제 방태산을 뚫고 하진부리에서 갑자기 또 집결을 해요. 근데 여기 밑에가 대관령이란 말이에요. 대관령 옆에 이제 강릉 있잖아요. 밑에 아래. 거기가 이제 1군단의 보급로. 거기가 제일 중요한 곳, 지켜야 되는 곳. 그래서 이제 미 벤플리트 장군이 거기서 이제 너네들 하진부리는 그래도 무조건 지켜라. 너네들 거기서는 빠지면 안 된다. 거기까지 빠진 거 오케이. 거기까지는 봐줄게. 근데 대관령은 못 넘게 해라. 했는데 넘어서 그냥 빠져버린 거죠. 이유도 모르겠어요. 그냥 3군단 자체가 그냥 다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관령을 서수해야 되니까 이제 미군들은 겁나 달려야죠. 이제 열심히 3일 동안 미친 듯이 이제 트럭 달려가지고 전부 다 이제
교통 통제하고 겨우겨우 이제 대관령을 방어를 합니다. 거기서 방어를 하고 이제 유재영 장군을 부른 거죠. 당신 예하 사단 다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유재영 장군이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장비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뭐 전력을 다 잃었습니까? 그랬더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3군단이 해체를 하고 그렇게 현리 전투라고 해야 할까요? 공식 명칭은 그렇겠다고 하니까 네. 그렇게 현리 전투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남들이 도망치니까 모르겠어 나도 도망칠래가 되어버린 현리 전투가 제 생각에는 최악이 아닌가. 약간 6.25판 용인 전투네요. 그쵸 맞아요. 하여간 뭐 이렇게 그 역사 속의 전투에서 이제 뻘짓 전투들을 보면은 지휘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원균도 그때 조금만 더 노를 젓고 통영까지만 갔어도 이분들 다 살았어요. 근데 거기서 파킹을 해가지고 돌아가신 거고, 물론 다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지휘관의 결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다시 뼈저리 느끼게. 맞아요. 이 이순신 장군 있을 때까지만 해도 진 적이 없는데 갑자기 원균 장군 왔다고 뭐 밑에가 다 교체가 됐겠어요? 어땠겠어요? 똑같은 하드웨어, 똑같은 판옥선, 똑같은 병사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무튼 현리 전투가 최악의 졸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걸 1위로 꼽으시나요? 저는 그냥 모든 뻘짓의 신 김경징을 꼭 기억하라. 그 쌍용 전투 플러스 저는 병자호란에서 남한산성과 강화도와 쌍용에서의 종합 뻘짓. 김경진 1위. 김경진 빌런 1위. 김경진 꼭 기억하시라고. 이렇게 한번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요? 네네.